오늘 드디어 제가 건설과 부동산 얘기 네. 해드리도록 할게요. 기대가 많았던 순서고요. 오히려 너무 가슴이 뛰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김현리 연구원의 그 인사이트는 목소리만큼이나 좋으신 것 같아요. 요즘에 목소리 손예진설 뭐 이런 것들이 들리더라고요. 댓글 나빠집니다. 네. 그럼 위험한 발언 하지 마시고요. 네, 네. 본론으로 바로 가시죠. 네, 본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현대건설 실적 발표 나왔는데 일종의 어닝 쇼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상당히 좋게 예상을 했었는데 그리고 따지고 보면 나쁜 건 아니다고 했는데 뭔가 하나 툭 튀어나왔어요. 그야말로 쇼크되는 게 툭 튀어나왔는데 평소에 우리가 못 보던 단어들이 튀어나왔거든요. 피밴드 콜? 피본드 콜입니다. 피본드 네. 콜? 네, 이게 도대체 뭔가요? 예. 네, 이제 퍼포먼스 본드 콜이라고요. 뭐 제 발음 나쁜 건 좀 이해해 주시고. 네, 저도 나이가 많습니다. 네. 계약 이행 보증이라 그래서 이제 건설 계약은 기간이 길잖아요. 그리고 완성품에 대해서도 이 품질을 확인하는 기간이 오래 걸리죠. 사실 살아봐야 알잖아요. 네. 그래서 그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퍼포먼스 본드라고 해서 계약이 우리 계약한 대로 건물이 잘 지어졌는지 계약 이행 보증을 은행에다가 이 신용장 같은 거를 이제 개설을 해놓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설계대로 집을 잘 지었는지, 네, 짓고 있는지 처음부터 요거를 그래서 보통 통상적으로는 도급액 네. 이 수주항 전체 금액의 10% 정도를 은행에 신용장 개설을 해놓는 거예요. 일종의 충당금 같은 거를 비슷하게 뭔가 이제 네. 그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 가져갈 수 있어라는 네. 거를 걸어놓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권리를 걸어놓는 보증 보험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를 갑자기 3년 전에 준공한 싱가포르 현장에서 네. 2018년에 준공했는데 발주처가 만 3년이 돼서 하자보수 기간이 딱 끝나려는 차에 콜을 했다. 콜을 했습니다. 야, 이거 문제 있어. 야, 돈 줘. 네, 이거죠. 이거 내놔. 근데 이제 10%니까 이게 809억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 도급액 8천억대 공사에서 네. 809억 원을 가져가 버렸고 공사가 끝났는데 아직 이 사업의 개정이 문이 닫히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네. 은행에서 이제 이 돈을 일단 발주처한테 주고요. 그럼 현대건설은 은행에 이 돈을 줘야 돼요. 네. 그래서 809억 원이 2분기에 나간 거죠. 네. 회계 처리를 어떻게 했냐면 영업의 손실이나 뭐 이렇게 반영이 된 게 아니고 이 해당 프로젝트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로 있다가 돈을 물러서 줬기 때문에 네. 발주처한테 받았던 매출액을 차감시키는 방식이 된 거죠. 매출과 이익이 같이 차감됐겠네요. 아니죠. 이번 분기에는 그냥 매출액만 없어진 겁니다. 809억 원이. 쉽게 생각하시면. 네. 원가는 없어요. 근데 네. 매출액이 없어졌으니 마이너스 매출액이 발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그러니까 이번 당분기에 미친 영향이 매출액에서 800억이 빠지게 된 거고 네. 이게 원가는 빵이니까 원가율을 급격하게 나쁘게 만들었겠죠. 다른 거랑 더하고 나면 네, 이게 매출액이 다른 사업에서 벌어놓은 매출액을 차감시켜 버렸으니까 네. 원가율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일이 발생을 한 겁니다. 비용은 똑같으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사실 그 현대건설 IR 애널리스트 컨퍼런스 콜에서 그 IR에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네. 오래 근무하신 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마도 정확하진 않지만 아마도 창사 이래 처음 있는 일이 아닐까. 저도 애널리스트 오래 했는데 네. 3년 지난 현장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거는 저도 처음 봅니다. 아니 이거 CCBB를 가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돈 물어달라고 무조건 당연하죠. 네. 그래서 이거는 본드 콜은 일단 당한 거지만 네. 현대건설의 얘기는 제가 그 각도기님 유튜브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건설공사는 장기간 하니까 그 사이에 설계 변경이 여러 번 일어나요. 그러겠죠. 그러면 발주처한테 돈을 더 받을 수도 있고 회사가 잘못한 게 있으면 페널티를 물 수도 있죠. 그렇죠. 이 공사 기간이 다 끝나고 나서 요거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요게 발생을 한 거기 때문에 네. 여전히 일단 콜은 당했지만 앞으로 이걸로 현대건설이 그냥 809억 원 없어졌어 이렇게 끝나는 건 아니고 네. 추가적으로 발주처한테 당신들의 귀책 사유로 인해서 우리가 늦어진 부분, 요 하자가 발생했던 부분 이런 거를 서로 이제 검증에 들어가야 됩니다. 네.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도 그냥 넘어가지는 않거든요. 마진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 돈 주고 나면 손실이지. 그렇다고 사실상. 봐야죠. 네.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아마도 협의와
뭐 안 좋은 경우에는 소송에 갈 가능성이 있고요. 네. 이런 일이 발생하면 오늘 주가도 안 좋았습니다. 네. 뭐 시장도 안 좋았지만 현대건설도 안 좋았고 전반적으로 건설업종 좀 안 좋았는데요. 네. 주가가 연초 대비해서 한 30%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지금 갑자기 실적에서 예상치 못한 손실이 발생을 하니까 당연히 이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경우에는 만약에 건설업종 같은 걸 보실 때 네. 진행 중인 사업에서의 손실 반영을 하면 이 사업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이런 얘기 우리가 좀 하죠. 네. 물론 회사가 예상한 손실을 충당금으로 반영해서 아직 안 끝났지만 괜찮은 경우도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번 케이스는 그것보다도 더 제가 보기에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진짜 끝난 사업이고 원가는 최소한 더 들어가지 않는다. 네. 뭐 소송 비용이 일부 발생할 수는 있겠지만 809억 원 같은 금액은 아니죠. 그러니까 진행 중인데 클레임이 들어와가지고 네. 설계했던 비용보다 월등히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면 한 번 터지고 옛날 삼성 엔지니어링이나 이런 회사들이 그런 일이 많았죠. 해외 수주에서 네, 그렇죠.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터지고 또 터지는데 이거는 이미 게임 끝났으니까 일단 하나 주고 나서 CCBB를 가리면 일정 부분 뭐 가지고 올 수도 있고 추가적으로 더 터질 건 없으니까 일단 악재 끝난 거다 이번 분기로. 네, 요 사건에 대해서는 끝난 거다. 2018년에 이미 끝난 현장인데 뒷꼬리가 좀 안 좋게 갑자기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다만 이게 이제 이런 건 있어요. 해외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안 그래도 네. 과거에도 원가율이 좋지 않았는데 끝난 줄 알았던 사업에서도 이런 일이 생기냐라고 네. 해서 단기 투자 심리는 좀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해외 투자를 하면 이상하게 설계 변경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다면서요. 그거 저희들을 잘 모르니까 한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설계를 들어갔다 설계 변경을 하면 그것들이 협의가 되면서 비용 처리를 한다든가 이제 돈을 더 받는다든가 뭔가 이게 되는데 해외는 그게 잘 협상이 잘 안 된다면서요. 아, 이게 어떤 게 있냐면요. 어떻게 얘기할까요? 각도기님하고 저하고 거래를 오래 했어요. 네. 그러면 우리는 각도기님께서 예를 들어서 저 정보 하나 뭘로 바꿔주세요. 제가 얘기하겠죠. 그거 100만 원 더 주시면 돼요. 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마지막에 쭉 더해서 정보 얼마, 문고리 얼마 해서 정산이 쉽게 됩니다. 그렇죠. 아는 사이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국내에서 우리가 흔히 아는 발주처들, 뭐 예를 들어 공공기관이다. 그러면 정해진 룰대로 우리가 하면 됩니다. 네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비즈니스를 할 때에는 건설사들이 큰 리스크가 없다. 특히나 네.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비슷하게 그렇지. 지어져 정해져 있죠. 있으니까 또. 그러니까 큰 변동이 없어요. 예. 그런데 이제 해외에 가게 되면 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공장이 복잡다단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미법을 따르느냐 어느 나라 법을 따르느냐 법들이 또 달라요.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아는 사이가 아닐 수 있죠. 그렇죠. 네. 100만 원 콜 이랬는데 내가 말한 정구는 그게 아니었어. 그렇지. 네, 나는 아니 A 다시 뭐 투 프라임 붙어 있는 그거 아니야? 아니 나는 그 하얀 거 그 A 모델 얘기한 건데 네. 약간의 스펙의 차이로도 논쟁이 붙을 수가 있죠. 그렇죠. 아니 수도꼭지 시원하게라고 얘기했는데 그 시원하게가 어디까지인데 반짝반짝은 어디까지인데 네, 제가 네. 이제 단순화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예. 서로 간의 의사소통을 그러면 명확하게 하려면 모든 절차를 문서화해야 되고 각각에 대해서 이 계약 조건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다 명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어디 가능합니까? 가능은 하죠.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와 척하면 척하는 문화. 우리가 일 잘하는 건 문화적 그거잖아요. 차이구나. 일정 수준. 아니 모든 걸 다 어떻게 법으로 해결해요. 네. 계약서로 다 해결하려면 한국에서는 일 못하죠. 네. 그런데 해외에서 보시면은 이런 대형 공사가 아니라 집에서 전기선 하나 망가지거나 네. 수도 망가지면 며칠씩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한국은 일단 와서 다 해줘요. 네, 집에 네. 주인이 없어도 다 고치고 갑니다. 네. 그리고 견적 내고 해결하죠. 그런데 그런데 해외에는 그런 문화가 아니죠. 예.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해외 국영 회사들 깐깐한 발주처를 만났을 때 우리는 이 문서 작업에 상당한 공을 들여야 되고요. 마지막에 정산할 때에는 이 서류가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이 방 하나 가지고 그러네요. 세우고도 남을 정도. 그렇게 해야 되겠네. 꼼꼼하게 하나 진짜 수도꼭지 꼬다리 하나까지 다 문서를 기록해야 되는 네. 그런 정도의 분위기네요. 그래서 네. 저희가 이 사이클을 되게 중요하게 보는 게요. 왜 유가가 올라가면 건설업종이 좋으냐. 좋은 게 좋은 시절이 있죠. 자기네도 돈이 많으니까 대충 써주고. 네. 그리고 좀 지을 게 받아주고. 너무 많아요. 그리고 네. 한국 업체들의 특징이 뭐예요? 돈 주면 빨리 하잖아요. 네네. 그게 더 좋을 때는 줄 테니까 빨리 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는 거죠. 네. 그런데 중간에 갑자기 시황이 바뀌거나 발주처의
거기에 수장이 바뀔 수도 있죠. 그렇죠. 아는 사이였는데 모르는 분이 오셔가지고 옛날에 한 사람 거 나는 서류만 인정해 이럴 네. 수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각각의 사연이 정말 많다. 대하 드라마 써야 된다 이거는. 네네. 근데 지금은 좀 깐깐하게 따지는 게 갑자기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싱가포르는 또 약간 원래 그런 시장이기도 한데 네. 요거는 조금 이례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조금 마이너하긴 한 건데 제가 현대건설 아마 투자하신 분들 오늘 헤드라인에 있어서 또 들어오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요거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뭐가 있었냐면 이 화면 좀 봐주시면요. 우선주 200만 주 유상증자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유상증자 이러면 일단 주가가 흔들리죠. 네. 일단 불안하잖아요. 무슨 일이야 하게 되고요. 현대건설 우선주의 유상증자 발표가 실적 발표 안 그래도 어닝 쇼크가 났는데 네. 이게 같이 발표가 되면서 이 컨퍼런스 콜 끝나자마자 공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약간 이제 불안감이 더 작용을 했는데요. 보통주 증자가 아니고 네. 우선주 유상증자라는 걸 아셔야 되고요. 그럼 이게 왜 나왔느냐? 물론 회사는 공시에 따르면 운영자금과 미래산업, 특히 해상풍력 사업에 이 증자 대금을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하지만 현대건설은 현금이 5.4조 원, 순현금이 지금 2.9조 원이나 있습니다. 예. 재무적으로 어려운 회사는 분명히 아니에요. 네. 그런데 왜? 그럼 왜 했느냐? 이 화면 잠깐 보시면 제목을 요걸 보셔야 되는데요. 2020년 7월 9일에 우선주 관련 투자자 보호 강화 방안이라는 게 발표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주에 투자하신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온 이 방안인데 앞으로는 우선주가 20만 주 미만이 상장돼 있으면 상장을 폐지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너무 물량이 적으니까 그걸로 작전치고 장난치고 네. 이래가지고 주가가 크게 올랐다 떨어졌다 이렇게 될 수 있으니 그런 가격 변동에 노출되지 않도록 아예 일정 수준 규모 이상으로 주식 수가 되지 않으면 그냥 폐지시킨다. 아니려면 일정 수준 이상의 주식 수를 갖춰라. 맞습니다. 예. 시가총액 기준 얼마 이하 그리고 주식수 얼마 이하 이렇게 이제 두 가지 기준을 제시를 한 건데요. 그 중에서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선주 발행 주식수가 9만 9천 주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10만 주가 안 되기 때문에 20만 주 미만 퇴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우선주 증자를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퇴출. 네, 상장 폐지 10월 달에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11만 주 정도 이상은 발행을 해야 된다는 입장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갑자기 증자 발표가 있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실 또 이 증자가요. 전체 물량으로 보셔야 되는데 우선주 증자에는 우선주 주식 갖고 계신 분만 참여하실 수 있는 게 아니고 보통주 갖고 계신 분도 이 우선주 네. 증자에 들어가실 수 있죠. 그 증자 비율 전체 합하면 물량으로 봐서는 200만 주가 전부 발행이 돼도 네. 1.79%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체 시가총액에 네, 희석 부담은 사실 별로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 우선주가 좀 고평가돼 있어요. 네. 그 괴리율이라고 하죠. 보통주와 우선주 가격 차이가 굉장히 심한데요. 뭐 아까 무상증자도 얘기하셨는데 네. 일각에서는 그런 기대도 있었나 봐요. 주식수를 늘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렇죠. 무상증자를 하거나 액면 분할을 하거나. 네. 네, 그런 기대감을 가지신 분들이 혹시라도 우선주를 먼저 투자하셨던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상상을 해볼 수 있어요. 이거는 그냥 네. 뇌피셜입니다. 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우선주와 보통주의 괴리가 벌어져 있는데요. 네. 우선주 갖고 계신 분들은 악재는 분명해요. 왜냐하면 워낙 가격이 높아 있는 네, 상태에서 높은 가격에서 지금 45% 할인율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아하. 상당히 이제 가격 부담이 생기시는 거고요. 반면에 보통주 갖고 계신 분들은 이거를 이 증자에 참여하시는 권리를 신주 인수권을 행사하실 수도 있고 네. 이 인수권만 또 따로 거래도 가능하기 때문에 네. 보통주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그렇게 큰 부담이 아니다. 네. 그래서 요 실적 부담과 갑자기 우선주 증자 요게 나오는 바람에 혼란스러우셨을 텐데요. 분명한 거는 해외에 대해서는 일단 단기 심리 악화는 분명해요. 네. 이것도 제가 좋은 일이다라고 얘기할 건 아니죠. 호재는 분명히 아닙니다. 하지만 이게 장기화될 이슈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현대건설 그렇게 걱정하실 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쿨한 부분을 빼면 영업이익 규모는 예상했던 수준에서 크게 나쁘진 않다라는 네, 말씀이시죠? 저 809억 원의 이번 그 일시적인 손실이 없었으면 컨센서스 영업이익에 부합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실 실적이 아니었다. 약 한 2,200억 정도. 네, 맞습니다. 네, 네. 보시는 거죠. 네. 네.
그러면은 뭐 그거를 4, 4분기까지 온 계절성 많지 않으니까 건설업체들은 네, 조금 있습니다. 3분기는 계절적 비수기입니다. 왜냐하면 장마도 있고요. 네. 네, 추석이 빠르면 또 9월달에 영향이 있죠. 그러면 네. 대략 한 8천억 내외의 영업이익이 원래 가능했었다. 네, 네. 뭐 수주가 더 많아가지고 늘어난다면 거기에 따라서 늘어나겠지만 그럼 현재 시가총액 규모인 얼마야? 지금 시가총액 6조 원 네, 되죠. 그러면 네. 뭐 영업이익 한 7, 8천억 이상이면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다. 네, 여전히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특히나 네. 지금 수년금 거의 3조 원 가지고 있는 것까지 감안하면요. 네. 주가가 그렇게 부담스러운 레벨은 아니라고. 수년금 3조라면 부채 다 갚고도 3조가 남는다고요? 네, 맞습니다. 현금은 5조 원 이상 가지고 있는 돈 거죠. 많네요. 돈이 진짜 많죠. 자, 이제 그럼 현대건설은 이걸로 하고 지금 시간이 네. 순식간에 지났어. 지금 네. 본론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아, 자, 네. 다음 건설 부동산 이야기 재미난 건설 부동산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건설이 지금 건설 좋아요. 건설 좋은데 왜 좋은지 제가 좋게 네. 보는 포인트부터 먼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네. 건설 수주가 사실 작년 하반기부터 건설업종 주가가 좀 올랐어요. 그렇죠. 이미 올랐죠. 네, 올랐는데 그 터닝 포인트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지금 화면 잠깐 보시면요. 건설 수주가 전년도에 작년 연초에 기대하지 못했던 음흠. 하반기 들어와서 갑자기 국내 수주가 크게 증가하면서 네. 사상 최대 수주를 경신을 했습니다. 저기 보니까 19년도에 주거용 수주 금액이 65였는데 2020년에는 93으로 50% 가까이 펄짝 뛰었네요. 펄쩍 뛰었죠. 이게 네. 이제 주거용 수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주택시장, 아파트에 대한 정부 규제의 영향이 있는데 작년 하반기에는 이 부분이 약간 느슨해지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고 네. 그리고 주택시장이 예상보다도 더 강세였죠. 네. 이게 서울만 좋은 게 아니라 그렇죠. 전국적으로 지방광역시 같은 데가 미쳤죠, 너무 좋으니까 미쳤어. 그렇죠. 네. 미쳤다는 얘기가 나오죠. 네. 그러다 보니까 건설 수주가 갑자기 급등하게 된 거고요. 에? 올해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 올해도 94조 정도. 네, 올해도 전년 수준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고 이미 상반기 숫자로는 전년 동기 대비 상승입니다. 물론 작년에 하반기에 워낙 급증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 좀 지켜볼 필요는 있지만 네, 뭐 만약에 작년보다 좀 못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레벨이 높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역사적인 흐름으로 봐서 지금 보시면 20년 동안의 흐름으로 봐서는 90조 이상은 작년과 올해가 거의 처음 뭐 약간의 변동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 네, 그렇죠. 그러면 수주 금액으로는 사상 최고치 수준이라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주거용으로는? 네, 주거만 좋은 게 아니고요. 이 오른쪽 차트 보시면 네, 토목도 좋고 건축의 비주거용도 좋습니다. 이 건축의 비주거용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 빌딩 같은 것들도 있고요. 네. 그리고 물류센터 얘기도 우리 많이 하죠. 네. 이런 각종 건축물들을 금리가 낮아져 있고 네. 또 언택트 시대가 되면서 필요한 부동산도 많아지는 거죠. 예.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토목과 비주거용 전체적으로 다 좋다. 어허.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는 거죠. 하나 갑자기 궁금해서 그런데요. 서울에 네. 집이 없는 저로서는 궁금해서 근데 금액은 사상 최고치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 물량으로 따지면은 그래도 최고치는 아니겠죠? 그 금액만 최고치. 이건 너무 엉뚱한 질문인가요? 제가? 아니요. 물량도요. 꽤 중요한 질문이세요. 여기 보실까요? 네, 지금 다시 화면 보시면 분양 물량하고 입주 물량 네. 이렇게 이제 저희가 공급 물량을 얘기할 때 분양으로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네. 입주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실질적인 물량은 우리가 들어가서 사는 시점은 입주지만 네.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사업을 시작하는 게 분양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그 물량이 2015년도에 52만 호로 거의 1년 만에 배로 뛰었었어요. 그 전에 비해. 네, 14년 대비 15년에 부동산 시장이 갑자기 좋아지면서 네. 건설사들이 소위 말해서 쏟아냈죠, 물량을. 네, 그렇죠. 그랬다가 신규 사업을 하지 못하고 점점 물량이 줄어들었었는데 사실은 저렇게 물량 늘어나가면부터 그 주택 가격이 조금 영향을 줬죠. 희마리가 없었죠. 아니죠. 이후에도 부동산 시장이 좋은데도 네. 너무 많이 밀어냈던 것도 있고요. 신규 사업을 할 만한 사업을 확보하지 못한 것도 있고요. 네네. 그리고 17년 이후에는 사실 좀 규제 영향도 있었죠. 예, 그렇죠. 속도가 늦어지면서 뭐 재개발 재건축이 늦어지고 그리고 신규 사업에 대해서도 네. 어디 분양하려다가 여기 갑자기 규제 지역이 돼. 네. 분양권 전매 안 돼. 이러면 이제 한 3개월에서 6개월씩 늦어지다 보니까 분양 물량이 좀 줄어드는 영향이 있었고요. 저거 보니까 왜 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는지 바로 답이 나오네요. 네, 그쵸. 공급 물량이 많이 줄었군요. 네. 15년에 분양을 이렇게 많이 해서 이제 주택 가격 얘기를 잠깐 드리면 분양을 이렇게 많이 했으니까 18년도에 입주를 하죠. 아파트 짓는데 보통 2, 3년 정도 걸립니다. 네. 사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16년, 17년 정도에는 특히 제가 17년 왔을 때쯤에는요. 네.
내년에는 집값이 18년 되면 좀 빠지지 않을까? 음흠.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네, 네. 왜냐하면 입주 물량이 보시면요. 2000년대 경기 좋고 경제 성장률 좋을 때에도 이때 미분양이 생겼었거든요. 2000년대 중반에는. 네. 근데 이 15년에 갑자기 분양을 2배를 해놨으니 음흠. 특히나 수도권만 26만 호, 과거 대비해서 2배 한 거거든요. 네. 이게 다 소화가 될까? 입주할 때 과연 저 어허. 집에 다 들어가나? 음흠. 이런 걱정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18년엔 집값이 빠질 수 있다라는 전망들을 꽤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 여러 이유가 있었죠. 18년 연말부터 사실 금리가 인상된다고 하다가 다시 인하 사이클로 전환이 됐었고,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후에 분양이 없었죠. 너무 급격하게. 금리가 떨어져서 입주 물량 증가한 것을 받아냈고 그다음부터 공급이 축소되니까 공급 축소되고 저금리니까 오케이 고 뭐 이런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가 돌았던 형성이 거네요. 됐고 18년에 보니까 분양이 30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좋은데 30만밖에 분양을 안 해? 음흠. 그러면 몇 년 후에 집이 진짜 없겠네. 음흠. 이러면서 이제 투자자들도 많이 들어간 건 사실이죠. 네. 그래서 지금 18, 19년에 이 17, 18, 19년 3년간 30만 호대밖에 분양을 못했기 때문에 네. 입주 물량이 지금 늘어봐야 뭐 집계가 다 안 된 것까지 더 들어온다라고 해도 앞으로 2, 3년간 30만 호를 넘기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인 거예요. 2, 3년 전에 지은 게 그거밖에 없으니. 네, 그래서 23년까지는 음흠. 입주 물량이 좀 적다 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음흠. 작년 하반기부터는 갑자기 인허가가 조금 빨라지는 분위기로 전환이 됐죠. 네. 정부 정책도 공급 확대로 분위기가 전환이 되면서 음흠. 그게 실제로 건설업종 주가 상승의 트리거가 됐다라고 보고 네. 있고요. 사실은 많이 줘야 많이 벌 수 있는 거니까 건설업체들. 그렇죠. 네. 지금 분양을 해야 향후 2, 3년간 매출액과 이익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네. 분양을 안 하면 당장 이익은 나와도 주가는 안 오릅니다. 네. 왜냐하면 2년 후에 매출액이 없어지는 거죠. 네. 그게 바로 이제 18년까지 주가가 19년까지도 안 됐던 이유였던 거예요. 네. 근데 작년부터 분양이 늘었고 올해는 연초에 계획 잡혀있던 게 40만 호 정도였는데 지금 다시 뭐 최근 집계를 보면 50만 호가 넘어가고 있어요. 어허. 계획 자체가. 예. 물론 이걸 다 할 수 있을지는 봐야 알지만 네. 올해는 분명히 분양이 증가로 전환이 된다. 음흠. 그러면 15에서 18년까지 이렇게 입주가 늘었던 것처럼 앞으로 건설사들 하는 거는 아마도 한 23년 정도부터는 입주가 늘어나는 사이클로 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주택 사업을 대형 건설사들 이제 회사 합산으로 보시면요. 대형사들이 15년에 분양을 많이 했다가 16, 17, 18, 19 좀 저조해지면서 실적도 좀 부진했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분양이 늘어났으니 네. 이 사업으로 빠른 회사는 올해 하반기부터 매출액이 늘어나고요. 네. 좀 늦어지는 회사는 내년부터는 네. 주택 사업으로 인해서 탑라인이라고 하죠. 전사의 매출액이 성장 전환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최소 2년 동안은 주택 사업이 회사의 매출액 성장을 견인하고 있고 네. 또 이익도 좋아진다. 제가 특히나 좋게 보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청약 시장이 경쟁률 어마무시하죠. 네. 네. 이제는 청약 당첨을 노리는 게 정말 너무 어려워졌어요. 로또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됐냐. 분양가와 매매 가격의 시세 차이가 너무 크다는 거죠. 네. 그럼 로또라는 얘기가 나오죠. 네. 건설사들 주가가 못 오른 이유가 있었어요. 양만 못 늘린 게 아니라 부동산 시장이 그렇게 좋은데 보통 주택 시장이 좋으면 건설주 사서 아파트는 못 사도 건설주 사서 수익을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왜 주가가 안 됐냐? 시장이 좋은데 건설사 분양가는 정체돼 있었어요.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평균 매매 가격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분양가는 못 올랐죠. 전국적으로는 오히려 좀 내려갔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건설사는 양도 못 늘려. 그다음에 P와 Q를 봤을 때 Q를 못 늘리는데 P도 못 올려. 이런 규제 산업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계속 저평가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고요. 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분양가 심사에 대해서 이제는 좀 완화하자. 로또를 더 많이 키우는 게 네. 과연 부동산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느냐. 이런 얘기가 뭐 정부에서도 나오는 거라서요. 올해 2월 달에 드디어 변화가 생겼어요. 네. 고분양가 상한 심사를 기존에는 고분양가 심사를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했냐면 그 일대에서 가장 최근에 분양한 아파트 분양가에서 10% 이상을 못 올리게 했어요. 예.
그러니까 한 3년, 5년 분양 안 한 동네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최근에 굉장히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옛날 가격에서 10%밖에 못 올린다고 하면 네. 조합에서는 분양 못 하겠다. 사업성이 떨어진다. 네. 지연을 시키고요. 네네. 시행사도 기다리자 이렇게 나오겠죠. 그런데 올해 2월 달에 세칙 개정하면서 이제는 주변 시세의 90%까지는 받게 하자. 네. 그래서 상한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분양가가 뭐 30% 올라가는 건 아닐 거예요. 네네. 하지만 이제부터는 매매 가격이 정체되더라도 네. 아파트 가격이 더 안 오르고 가만히 있더라도 건설사는 분양가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양의 양도 늘리고 가격도 올리게 되면 네. 이거는 향후 2년간 건설의 주택사업의 매출액과 이익에 상향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럼 저희가 이거를 점점 땡겨오겠죠. 네. 아직까지는 이런 얘기해도 신뢰가 없기 때문에 2분기에 또 어닝 쇼크 냈는데 무슨 2년 후에 이익이 나온다는 얘기를 해 네. 라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신뢰를 쌓기까지 시간이 조금 걸릴 수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저 차트를 제가 보여드린 차트를 보시면 분명한 것은 분양가 상향 여력이 거의 30% 가까이 있다. 이게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할 것이다. 그러면 반드시 건설사들의 매출액과 이익이 좋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앞서 이제 우리가 현대건설에서도 얘기를 한번 나눠 봤었는데 지금 하는 한국의 그 대형 건설사들은 국내 아파트만 하는 게 아니라 해외 수주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아파트 증가만으로도 전체적으로 이익 증가가 이루어져서 그래서 밸류에이션 증가도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딱 말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은 대형 건설사들 기준으로 회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주택 사업의 매출액 비중이 거의 60%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절반 네. 이상이 주택 사업이거든요. 예, 네. 그래서 매출액과 수익 측면에서는 주택이 절대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오히려 해외 수주하는 것보다 물론 해외 사고 안 난다고 감안을 했을 때 해외는 사실은 지금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비중이 네. 그래서 회사별로 보면은 가장 해외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회사가 삼성 엔지니어링. 네. 그리고 그 다음이 현대건설이고요. 현대건설은 연결 자회사인 현대 엔지니어링이 또 해외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두 개 회사가 해외에 대해서 좀 더 민감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나머지 GS, DL, HDC, 현산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주택 사업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러면 뭐 옛날에는 아주 마진이 뭐 기가 막혔던 것 같아요. 우리 옛날에 그 IMF 이후로 건설회사 그 부채 비율 1,500%에서 네. 2년 만에 300% 이하로 떨어뜨리는 거 보고 제가 기가 찼거든요. 도대체 얼마를 남기길래 이렇게 순식간에 부채 비율이 사라지느냐 눈 녹듯이 했는데 과거만큼 마진율이 높진 않지 않습니까? 주택에서? 지금은요. 네. 이거 얘기하면은 오히려 많은 분들이 싫어하실 텐데 왜냐면 집도 못 사고 계신 속상하신 분들도 많을 텐데 사실은요 2000년대 중반에 좋은 사이클 때보다도 네. 주택사업 이익이 마진율이 지금 더 높습니다. 높아요. 네. 그 기술이 늘어나서 그런 건가요? 여러 요인이 있는데요. 최근의 사업의 특징은 네. 건설사들이 시행사가 땅을 사는 경우가 있고 건설사가 직접 사는 게 있죠. 네. 근데 누가 샀든지 간에 어쨌거나 시행사와 건설사는 대체로 한 놈 또는 거의 동반자라고 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시행사의 이익과 건설사의 이익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거든요. 네. 아주 강한 밀접한 협력 관계입니다. 네네. 그래서 시행사가 언제 그럼 돈을 벌 수 있느냐? 땅 사고 나서 오래 묵혀놓으면 묵혀놓을수록 금리가 이자 비용이 엄청납니다. 지금 저금리 시대여도 사업을 하지 못한 이 초기 사업에 땅만 사놓은 거를 우리가 미착공 상태라고 하는데요.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은행에서 담보대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허. 이거는 통상적으로 증권사에서 PF로 를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전자단기사채나 단기로 돌리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아직은 이 사업은 불확실하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자도 비쌀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땅을 사서 계획을 할 때부터 착공하는 기간까지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비용이 이익이 안 증가하는 거. 납니다. 네. 참고로 우리 이미 저보다 뭐 다 잘 아시는 분이 많겠지만 시행사들은 보통 땅을 사서 영업을 세일즈를 하는 사람들이고요. 시공사, 건설회사들은 그냥 건물만 지어주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근데 최근 같은 경우에는 땅을 사면서 사업 계획을 하면서 바로 분양을 해버리는. 그래서
이 추진 기간이 굉장히 짧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 대비해서. 시행사가 아예 처음부터 땅 사기 전에 시공사하고 협의 거의 끝나고 형 나 이거 이 땅 사가지고 할 건데 같이 할 거지? 뭐 이렇게 하고 시작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최근에 주택사업 마진율은 2000년대 중반보다 오히려 좋다. 그리고 2기 신도시를 2003년부터 추진을 했었어요. 노무현 정부 때요. 네. 그때 2기 신도시 땅을 시행사가 사놓은 게 있고 건설사가 사놓은 게 있는데 이때 이 사업을 준비하다가 2008년 금융위기가 와서 네. 이거를 못하고 오랫동안 묵혀놨던 사업들이 있었어요. 네네.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중간중간에 우리가 손실 처리도 많이 했고요. 그러면서 2015년에 갑자기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좋을 때 대체로 이런 사업들은 다 분양이 됐습니다. 네, 그렇겠죠. 그래서 네. 오랫동안 묵혀놓은 악성 사업이라고 할 만한 사업이 지금 별로 없다. 거의 없는 상태라고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네. 주택사업 마진율은 상당히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좋아질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마진이 얼마나 되는데요? 이건 회사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요. 그러겠죠, 당연히. 네, 이제 적게 나오는 회사는 GP 마진 기준으로 한 12, 13%, OP 마진 기준으로 한 8, 9% 정도가 적게 나오는 편이고요. 네. 네. 그리고 많이 나오는 회사는 OP 마진 기준으로도 15%, 20% 나오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주택 전문하는 회사들이 조금 높게 나오고 네. 뭐 해외하고 이거 섞어서 하는 업체들은 조금 마진이 조금 적게 나오는 거고. 해외는 빼고 말씀드린 거예요. 빼고 말씀. 주택 사업에 대해서만요. 네. 그러면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땅값 비싼 데에서 유명한 브랜드 같이 지키려고 하는 사업은 마진이 좀 적고 구석탱이라도 실속으로 하는 기업들은 마진이 좀 높고. 그렇죠. 네. 네, 우리가 좀 싼 품목을 팔아도 네. 마진율을 더 중시하는 그런 전략을 갖고 있는 회사가 있고 네. 아니다. 우리는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1등으로 키워야 돼라고 하면서 간혹 마진이 적어도 전략적으로 시장에 침투하는 회사들이 있는 것처럼 네. 건설업도 사실 좀 마찬가지입니다. 네. 저는 하반기에 그래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이 분양가 상한제에서 막혀있던 가격이 올라간다. 그리고 물량도 분양을 늘리면 이제 내년 내후년 분명히 좋아질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이 얘기를 하면 그래요. 아니 집값이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분양가 올라간다 치자. 매매 가격이 떨어지면 시장 센티멘트가 또 무너지면서 네. 또 건설주 사겠냐. 네, 그런 생각도 좀 많이 하세요. 네. 그래서 부동산 얘기를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면요. 네. 가격도 가격이지만 저는 중요한 포인트가 이 그림 하나 봐주시면요. 3기 신도시 이제 시작하잖아요. 네. 3기 신도시는 지금 이제 초입 단계예요. 올해 사전 청약 3만 개 지금 7월 달에 시작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3기 신도시 갑자기 내년에 안 해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죠? 이제부터 굉장히 중요한 계획으로 3기 신도시 공급에 들어갑니다. 네.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건설사가 살 수 있는 땅이 생기는 거예요. 건설사가 공사를 하든 아니면 네. 직접 사든 사업을 할 수 있는 땅이 생긴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한국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이 많지 않죠. 네. 그래서 이 택지개발촉진법, 택촉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법에 의해서 LH 같은 공공기관이 네. 땅을 이렇게 쭉 수용해서 한꺼번에 개발해서 네. 이 신도시 개발을 들어갑니다. 예. 그러면 직접 자기들이 시행을 해서 건설사들한테 공사만 하게 하는 경우가 있고 네. 이 땅들을 시행사나 건설사한테 또 매각을 해요. 이걸 가지고 건설사들이 자체 사업도 하고 일반적인 아파트도 짓는 겁니다. 지금 짓고 있는 인천 검단이나 네. 송도나 또 뭐 양주 이런 지역들이 사실 2기 신도시 때 건설사나 시행사가 사놨던 땅들이에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부동산 시장 침체가 2010년부터 왔어요. 네. 이 침체기에 너무 부동산 시장 침체가 심하니까 우리나라에 더 이상 신도시는 필요가 없다라고 예. 하면서 택지개발촉진법을 폐지하자고 해요. 근데 폐지는 안 됐어요. 네. 그런데 거의 폐지 임박한 수준으로 가서 네. 그 법이 없어진 줄 알 만큼 택지 지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무 지정을 안 하죠. 택지 그러네요. 지정을 해야 건설사한테 공급을 하거든요. 지정 이후에 공급이 이어지는데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2017년, 18년까지 건설사들의 고민은 주택으로 돈을 벌어서 그럼 또 어디서 사업을 하냐. 할 땅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3기 신도시 택지 공급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거고 LH의 불미스러운 사태로 인해서 이게 속도는 약간 늦어졌지만 건설사 아까 현대건설 현금 엄청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순현금 3조 원 갖고 있고 다른 건설사들도 주택으로 돈을 벌면 이제는 살 수 있는 땅이 생긴다.
삼기 신도시의 택지 공급이 시작되는 거에 주목해야 된다. 저는 자꾸 이제 딴 생각이 들어서 네. 저 그림을 보니까 이제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 다시 한번 정리하면 LH 공사가 땅을 잘 조성해 줘서 집질 땅을 조성해 주면 그걸 뭐 민간 업자라든가 그 건설 업체들이 사서 거기다 집을 지면 이렇게 단지들이 만들어지는 건데 지금 보니까 4년, 5년, 6년, 7년 이때 어마무시하게 공급이 됐었네요. 그러니까 이기 신도시죠. 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았군요. 공급 과잉이라는 얘기가 나왔죠. 네, 공급 과잉 때문에 이명박 정부 때 많이 풀었지만 그때 집값이 안 올라가고 집값이 떨어졌는데 지금 그 사이에 공급이 완전히 쭈그러 들어가지고 없으니까 지금 가격이 튀는 이유도 이게 설명을 해주는 그래프 중에 하나네요. 그렇죠. 공급이 없으니까 당연히 튄 거지. 그러니까 물론 수요 공급 법칙이 따지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단기에는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지만 네. 큰 그림에서는 사실 보시면 노무현 정부 때와 지금 현 정부 정책에서의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이 점이라고 저는 봐요. 네. 노무현 정부 때는 2003년부터 바로 그러니까 정권 초기부터 규제만 한 게 아니라 이기 신도시 지정을 어마무시하게 빠른 속도로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집값이 안 잡혔지만 그 이후에 집값이 잡히고 그렇죠. 떨어진 것이고 네. 지금은 이 공급만 봐서는 과거의 흐름으로 봐서는 공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집값이 쉽게 안 떨어지고 조금 더 갈 수도 있다. 공급이 늘어난다는 게 확연히 눈에 보이지 않으면.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게 이제 정책도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노무현 정부 때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이게 나중에는 결국 너무 많이 했다는 비난을 받았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어쨌거나 이거 하는 동안에는 집값이 잡힌 게 아니라 이 땅값이 올랐죠. 네. 판교, 동탄, 김포 네. 땅값이 올랐습니다. 땅 부자들 많이 생겼었죠. 저 네. 때. 네. 그러면 집값이 잡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땅 투기해서 그 돈으로 다시 집을 산다라는 네. 일들이 벌어지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지방에서 땅 팔아갖고 서울로 건물 사러 온다는 사람 꽤 많았다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그렇죠. 들었었는데요. 네. 네. 재밌네요, 아주. 네. 그러면서 지금 또 기대하고 있는 게 있죠. 우리가 재건축을 하자고 합니다. 현 정부 뭐 지금 그래 좋다 이거예요. 3기 신도시 하는데 3기 신도시는 서울이나 이런 도심지 한복판에 있는 게 아니니까 재건축 규제 완화를 해달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재건축에 대해서는 현 정부가 아직도 사실은 완전히 풀어주고 있지 않습니다. 재개발은 조금 다른 얘기인데 재건축은 이게 참 딜레마가 있어요. 네. 제가 뭐 정부 편을 들자는 건 아니고요. 왜 그런지 이해는 하겠다. 네. 그리고 앞으로 재건축 규제 완화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 네. 라고 보면 지금 이 차트를 보시면 과거의 재건축의 규제 완화는 부양책으로 쓰였습니다. 지금 집값 잡으려고 재건축 규제 완화 해달라고 하면 일각에서는 공급이 부족해서니까 재건축 규제 완화 해주세요 하잖아요. 네네네. 이거 완화하면 집값이 잡히느냐. 그게 아니라 재건축 규제 완화는 집값이 잡히는 게 아니라 집이 다 망한다. 부동산이 끝났다. 이럴 때 풀어줬어요. 과거에는. 그만큼 집값 상승에 굉장한 모멘텀이 되는 캐탈리스트다. 이렇게 네. 보셔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차트 보시면 98년도에 한번 위기가 왔었죠. 그렇죠. 풀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업 시행 인가 해줬고요. 2003년에 또 위기 한번 왔죠. 카드 사태 이런 거. 네. 내수가 안 좋을 때 또 풀었습니다. 사업 시행 인가 왕창 났어요. 네. 그런데 재건축도 아무리 규제 완화를 해줘도 시간이 걸려요. 그렇죠. 사업 절차가 있고 짓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준공은 언제 됐냐면 이때 2003년에 왕창 풀어준 게 2008년 9년에 준공이 됐어요. 집값 고점일 때네요. 저 때가. 이미 다 오른 다음에 준공이 된 거죠. 아하. 그러니까 네. 전세 가격부터 떨어져요. 그러니까 집값 잡으려고 했을 때는 안 잡히고 그러면서 나중에 이게 실제 물량이 나왔을 때는 이미 올라가 있는데 물량이 많아지니까 시장에 충격을 줄 수도 있는 거죠. 오히려 집값 하락에 촉매제가 되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지금 현 정부가 2017년부터 재건축 규제를 굉장히 강화했어요. 근데 왜 그랬나라고 보면 돌이켜보면 2016년도에 지금 재건축으로 인한 멸실이 상당히 서울에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입주하는 게 증가분이라고 볼 수 있고 멸실은 없어지는 거니까 네네. 순증분, 서울의 아파트가 올해 진짜 몇 개가 늘어났느냐라고 계산을 한다면 입주 예정에서 멸실을 차감해야겠죠. 예. 그 양이 역대 최저였어요. 집이 없으니까 이때 15, 16년도 이 순증분이 줄어드는 구간에서 전세 가격이 폭등을 합니다. 어허. 네. 그래서 사실 이때
투기보다도 집 사라고 해도 사실 안 샀잖아요. 네. 근데 전세 가격이 너무 오르니까 집을 사신 분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 내년, 내후년 재건축 다 막아놓은 상황에서 입주 물량 줄었죠. 여기서 갑자기 재건축 규제 완화를 한다. 멸실이 생긴다라고 하면 2016년도보다 더 물량이 없을 수 있습니다. 멸실이 생기면. 네. 그래서 이게 좀 딜레마라서 정부가 재건축 규제 완화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도 도심에 늘려야 되니까 뭘 해주냐면 재개발을 하라는 겁니다. 네. 아파트를 부시면 아파트 개수가 당장 줄어들잖아요. 멸실이 되니까. 네. 하지만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기반 시설이 잘 갖춰져 있지 않은 동네를 우리가 재개발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하다못해 상하수도까지 다 공사를 새로 해야 된다. 학교도 필요하고 도로도 새로 깔아야 된다. 이런 게 이제 재개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체로 빌라나 연립주택이 많은 낙후된 지역이죠. 네네네. 여기를 먼저 풀어주고 있고 지금 숫자로 확인하실 수 있는 게 19, 20년 작년에 재개발의 수주가 급증했죠. 네. 사상 최대입니다. 네. 이것도 건축회사한테는 되게 좋은 뉴스예요. 건설회사한테 상당히 좋은 뉴스인 거고요. 이러면서 건설사들은 지금 서울에서 우리가 막 주목할 만한 한강면의 유명한 아파트 단지나 유명한 단지들은 재개발 재건축 다들 좀 느리게 가는 것 같은데 네. 의외로 지금 지방의 5대 광역시 굉장히 재개발이 좋습니다. 사업성도 좋고요. 네. 토지 가격이 싼 동네였다가 새 아파트 프리미엄이 붙으면서 재개발의 수익성이 더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저는 재개발로 인해서 건설사들이 사업 추진할 수 있는 게 꽤 있다. 네. 만약에 근데 재건축까지 규제 완화를 해준다.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심리적으로 지금 저는 또 제가 뭐 재건축 규제 완화 하지 말자는 사람은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지금 재건축을 해야 되는 대상이 너무 늘어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계속 안 하면 대상이 또 너무 많아져요. 한꺼번에 멸실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안 한다고 밀어놓으면 뭐 사람들이 계속 관심이 없어서 그냥 다 떠나가고 그 동네를 버려둔다. 뭐 도심 공동화라고 하죠. 네. 그런 게 일어나서 가격이 내려갈 수도 있죠. 근데 사실 솔직히 냉정하게 봐서 우리가 서울의 아파트가 과연 그럴까요? 네.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언제라도 재건축을 하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계속 규제를 해놓으면 대상이 너무 늘어나서 가격은 안 떨어지고 네. 나중에 한꺼번에 하려면 이게 훨씬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규제 완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 보셔야 되는 건설업종의 상승이 될 만한 모멘텀은 재개발뿐만 아니라 재건축에 대해서도 규제 완화 논의가 될 수 있다. 그러면 그 대상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건설사한테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장기적인 활로가 열리는 거다. 뭐 건설사 입장에서는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네. 지을 게 많은 게 좋은 거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건설사한테 새로운 먹거리가 또 생기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리모델링 시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건물을 다 부수고 새로 짓는 거가 훨씬 더 큰 시장이었고 리모델링은 두 가지가 있는데 개인이 인테리어를 고치는 거 네. 아니면 건설사들이 골조만 남기고 새 아파트로 바꾸는 게 이제 리모델링이라고 하는데요. 이 시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다 부수고 새로 짓는 것보다는 사업비가 적겠죠. 네. 그래서 건설사들이 대형사들이 관심을 갖기보다는 조금 중견사들이 특화되어 있는 회사들이 몇 개 있던 시장이었는데 네. 작년부터 조금씩 대형 건설사가 들어가는 조짐을 보이다가 네. 올해는 본격적으로 대형 건설사들이 지금 이 시장에 나 진짜 이제 출사표를 내겠다 이러면서 전담 팀을 만들고 있어요. 네. 왜 그러냐? 바로 일기 신도시 때문입니다. 지은 지 오래됐으니까. 분당, 일산, 평촌, 삼본, 중동 요 5개 일기 신도시만 해도 거의 30만 호의 아파트가 있고요. 네. 이 지역에 다른 뭐 주택 유형까지 하면 뭐 50만, 60만 이렇게 네. 상당히 많은 주택이 이 지역에 있겠죠. 여기가 분당이 제일 먼저 입주한 게 91년 9월입니다. 네. 노태우 때 200만 호 건설. 맞아요. 네네. 주택 건설 200만 호. 서울의 주거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200만 호 짓겠다고 발표했죠. 네. 그때 탄생한 게 바로 이 5개 도시입니다. 91년 9월에 최초 입주가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21년이죠. 네. 딱 30년 됩니다. 네. 올해 9월 달이 되면 딱 30년이 되는데 30년이 되면 재건축을 검토할 수 있는 재건축 연한에 들어오게 돼요. 네. 재건축 연한에 들어오게 되면 새 아파트로 바꾸고 싶은데 이 지역들은
용적률이라 그래서 치수가 높죠. 그렇죠. 바닥 면적 대비 건물을 너무 많이 높게 지어놨기 네, 때문에 이미 네. 높게 지어놨기 때문에 층수를 더 높게 하지 않으면 그렇지. 부숴가지고 지겨가지고는 답이 안 나온다. 네, 비용이 너무 올라간다. 이게 재건축의 사업 타당성이 잘 안 나올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과거에는 리모델링은 그럼 사업성이 더 안 나오지 했었는데 최근에는 조금 시각이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일기 신도시만 해도 벌써 30년이 되다 보니까 지하 주차장이 연결이 안 돼 있고 같은 32평이어도 좀 타입이 달라요. 네. 근데 이거 좀 잘 고치면 좋아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요 지역들에서 리모델링을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건설사한테는 먹거리가 상당히 증가합니다. 지금 80년대 이전에 지어져 있는 재건축 대상 아파트가 전국적으로 50만 개 정도 있다라고 하면 네. 수도권만 봐도 5만 개 정도 있는 거네요. 네. 5만 개 정도 있다라고 하면 50만 원 맞습니다. 10만 호예요. 기준이 4.6이니까. 그렇죠. 50만 호. 네. 50만 호. 제가 헷갈렸어요. 50만 호가 있다라고 하면 90년대 159만 호, 160만 호 가까이가 있으니까 이때 워낙 많이 지었으니까요. 분당 시범단지 가면 약간 아파트가 오래된 느낌이 나긴 나요. 그렇죠. 네. 그렇다고 제가 뭐 이 아파트가 다 새 아파트가 될 거니까 얘네들을 다 투자하세요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네. 리모델링이든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많은 사업들 중에 뭐가 먼저 될지 진짜 되는 사업 안 되는 사업을 판단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이게 합의를 해서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요. 하지만 건설사 입장에서는 영업할 수 있는 대상이 3배 이상 늘어나는 거죠. 게다가 규제 완화 가능성도 생기죠. 네. 그래서 저는 건설회사 입장에서 주택 사업은 이제는 단기 사이클에만 의존할 사업이 아니다. 그동안에 이제 다시 한번 제가 들으면서 투자자로서 정리를 해보면 이 이전 그러니까 15, 16, 17 이때 응축되었던 그 건설하지 못하고 계속 막혀 있었던 공급 쪽이 풀리면서 그리고 이미 가격도 너무 올랐고 거기에 대한 사실은 엄청난 원성도 있으니까 이것들이 이제 공급 측면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분위기가 시작이 됐고 그래서 묶여 있었던 것들이 하나하나 풀리면 공급해야 될 게 굉장히 많다. 그렇죠. 그리고 뭐 리모델링까지 합쳐서 재건축, 재개발 등등등 해서 많으니까 구조적으로 꽤나 오랜 기간 건설 회사들에게 봄날이 이제 펼쳐지는 것이다. 그래서 작년보다 주가가 이미 상당히 많이 올랐지만 이게 끝이 아닐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제가 이제 너무 좋은 얘기만 했으니까요. 네, 한 가지만 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건설회사들 같은 경우에 이 부동산 시장이 그래도 만약에라도 지금 꺾인다면 부동산 시장이 꺾이는데도 계속 주가가 오를 거냐? 아닐 수 있잖아요. 그렇지. 네. 근데 지금 저는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전세 가격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방송에 나가서 집값 오른다, 전세 가격도 오른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대안이 뭔데?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제가 집값도 오르고 분양가도 오르고 그래서 건설사들이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규제 완화가 되려면 집값이 계속 오르니까 규제 완화에 대한 논의가 되는 거지. 여기서 집값이 오르다가 빠져버리면 사실 규제 완화 뭐하러 하겠어요. 네. 적극적으로 얘기 안 하겠죠. 네. 그래서 중요한 게 가격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매매 가격보다 지금 더 중요한 건 전세 가격이다. 왜냐하면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 실수요자들이 집을 계속 사고 규제 완화 요구도 투기꾼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실수요자가 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제 전망에 제가 오늘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어떤 정책의 변화가 나오면 다시 봐야 되느냐 네. 약간의 반대 방향의 의견 들어야 되는 집값 네. 하락 가능성이 언제 생기냐 네. 바로 지금 보시는 실거주 요건 강화입니다. 지금 최근에 재건축 조합원 자격을 얻기 위해서 2년 실거주 해야 된다는 조건은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가 최근에 무효화됐어요. 그래요? 네. 저 아는 형이 여의도에 이사 갔는데 실거주 하려고. 그 이사 가신 분들은 막 이사비 누가 물어냈냐. 그리고 주인은 이사 가셔서 돈 쓰신 게 짜증나지만 거기 계시다가 집 못 구해서 멀리 이사 가신 세입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속상한 일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속상하신 분들 많죠. 네네. 근데 이게 딱 나오자마자 실제로 어떤 일이 생겼냐면 대치동 음마아파트 유명한 재건축 단지니까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언론에 이미 많이 나왔으니까 네. 전세 가격이 폭등하다가 갑자기 이게 무효화되면서 주인들이 들어오려다가 다 안 들어오는 도망갔지. 거죠. 아유, 난 낡은 아파트 살기 싫어. 저는 안 들어올게요. 그냥 전세 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실제 전세 가격이 내려갔고요. 네.
물론 한 번 뛴 전세 가격이 폭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상당히 안정화됐습니다. 만약에 지금 다른 여러 요건들, 지금 양도세라든지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든지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해서는 의무 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세를 못 주거든요. 이제부터는 네. 무조건 분양받으신 분이 들어가야 되는데 네. 다양한 이유로 지금 각자 자기 집에 들어가게 되면 새 살고 있는 집들은 자꾸 주인이 들어오겠죠. 지방에 계신 분도 자꾸 서울에 올라오게 돼요. 집을 팔겠어요? 아니면 올라오겠어요? 네. 대체로는 자기 소중한 자산을 지키려고 아유 2년 서울 살아보지 뭐 이런 네. 분들까지 생기고 있어요 사실은. 네네. 근데 만약이라도 이런 실거주 요건에 대해서 정책적인 변화가 생긴다. 그러니까 실거주 안 해도 된다. 네, 좀 당분간 하지 말자. 그렇게 되면 제 생각에는 전세 가격이 지금 작년부터 올해 상당히 폭등했는데 요게 안정화되면 그게 빠지면 매매 집값도, 가격 대비 전세 가격이 너무 낮아지면 이 괴리가 벌어지면 집값이 못 오르는 원인이 된다. 그렇죠. 갭 투자도 힘들죠. 그리고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집값이 10억인데 전세가 한 3, 4억이에요. 전세를 좀 살아보고 생각하자. 네. 전세 올라봐야 4억, 5억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전세 가격이 하반기에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좀 중요하고 아직까지는 이런 얘기는 없어요. 왜냐하면 양도세 완화라든지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실거주 요건을 빼달라든지 이거는 안 살고도 혜택을 주자라는 얘기다 보니까 제가 이런 얘기하면은 저는 세입자 얘기하는 건데 전세 가격 걱정해서 하는 얘기인데 이런 얘기하면 당장 아유 너도 여러 채 갖고 있는 투기꾼 아니야? 누구 좋으라고? 이건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공급이 늘어나느냐 여부라는 거죠. 전세 네.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실거주 요건을 완화시키는 게 일정 기간 필요하다. 예를 들어 뭐 신규 매수에 대해서는 계속 실거주 하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사는 사람들은. 하지만 기존에 매입한 주택에 주인이 다시 들어가라고 하는 정책을 좀 유보할 필요가 있다. 만약에 요게 바뀌면 저는 좀 머리를 싸매고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무효화됐다는 얘기가 아니신가요? 그러면 아직은? 지금은 재건축 조합원 자격에 대한 것만 무효화됐고 네. 나머지 요건들은 그대로 살아있다. 네, 살아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 때문에 아마도 내년까지도 계속 실거주하러 들어오시는 분들 많을 거고 네. 임대차법 2년 되는 또 그 시점이 내년에 도래하니까 여러 가지로 서울의 전세난이 계속된다라고 한다면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건축 네. 규제 완화해라, 재개발 규제 완화해라, 건설사한테 좋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